네, 이어서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죠. 부동산 문제,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의 부동산 공약 정책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실까요? 두꺼비가 새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합리적으로 풀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고 정책 아닙니까? 여기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닙니다.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갑부입니까? 월급 타서 돈 벌어서 도대체 이 정부 세금 내기 바쁩니다. 네, 부동산 이슈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정책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민주당 선대위원회의 부동산 개혁위원회 고문이십니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의 부동산 정책 투기위원장이신데요. 김경환 서광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선 부동산이 최대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부동산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두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 기조 김 교수님부터. 네, 근간이랄까 기조랄까 이거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요? 네, 첫 번째가 시장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필요시에는 개입한다. 그리고 명확한 거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건 이제 명확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주거 복지를 지향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주택을 살게 하겠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1주택 실거주자는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만 그 다주택 투기자는 철저하게 억제하겠다. 그래서 투기는 뿌리 뽑도록 하겠다. 이 기조 세 가지는 명확하게 가고 있죠.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환 교수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기조. 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을 상상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도입한 각종 이제 과도한 세제나 금융 관련 규제들을 예. 제자리로 돌려놔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예.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또 자유롭게 유통이 돼서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50만 호 건설하고 또 주거급여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예. 또한 이제 우리가 저출산 이 큰 사회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들이 최근 집값 상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 그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또 건전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세제와 금융을 가지고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예.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세제와 금융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측의 부동산 공약 정책의 근간 기조를 간단하게 들으셨죠? 최근에 TV 토론에서 두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두꺼비가 새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합리적으로 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고 정책 아닙니까? 우리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집니다.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닙니다.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어디가 어떻게 갑부입니까? 월급 타서 돈 벌어서 도대체 이 정부 세금 내기 바쁩니다. 그 두 후보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아마 단적으로 보여주는 TV 토론이 아니고 유세 과정에서 나온 얘기네요. 자, 두 후보 발언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공약을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공급. 두 후보 모두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공급 관련된 두 후보의 공급 공약 비교인데 311만 채를 이재명 후보는 공급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250만 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올릴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라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역세권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 이재명 후보는 확대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민간 쪽은 폐지하겠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세윤 교수님, 네. 311만 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250만 채인데 두 가지 궁금증, 두 분한테 제가 공의 설명을 그 질문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먼저 저게 가능한 물량인지 먼저 가능합니까? 311만 채? 가능하니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요? 예,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잠깐만요. 예. 그럼 김경환 교수님 저걸 250만 채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뭐 공급에 대한 변수들이 뭐 워낙 많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만 하더라도 집주인들, 땅 주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조합 변수도 있고 또 자치단체가 동의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 저 311만 채, 250만 채가 과연 약속대로 될 건지 간단하게 가능합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짧게 해주세요. 311만 호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번 정부가 지금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 2사 대책, 8사 대책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게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그게 이제 206만 호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월 말에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게 추가로 발표한 게 105만 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하면 이제 311만 호가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신경 쓴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빨리 공급해야 된다. 두 번째가 구체적인 자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구체성에 대해서는 그 105만 호 중에 그 76만 호가 이제 서울권에 있는데 이 중에 66만 호가 구체적인 사이트를 적시를 했어요. 뭐 어디 저 용산도 있고 김포 인근도 있고 홍릉 태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적시를 한 거예요. 여기 하겠다. 예. 그러니까 구체성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담보가 된 거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공약만 발표하고 또는 정책만 발표하고 언제 된다 이런 희망만 주면 이게 말짱할 겁니다. 빨리 돼야 돼요. 근데 빨리 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계획하고 인허가 하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쯤 걸려요, 주택을.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지어지는 시공기간이 있어요. 그냥 2년 반쯤 걸립니다, 보통. 자, 그러면은 이거 빨라야 3년 반 정도인데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이걸 준공을 하려면 예. 국공유지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76만 호 중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거기에 이 저 70%는 국공유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단지,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이라든지 등등등. 자, 그래서 구체성하고 시급성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주택이라는 게 준공 기준도 있고 인허가 기준도 있어요. 예. 정부가 이제 두 가지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입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차기 정부에서. 그래서 311만 원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알겠습니다. 이걸 자, 말씀드립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일단 311만 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제가 김경환 교수님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저게 지금 250만 호로 말씀하셨는데 저게 지금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가 지금 저걸 분양을 받거나 저게 지금 시장에 물량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성이 있을 텐데 저 250만 호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임기 안에 입주가 가능한 건지 분양이 가능한 건지 착공이 가능한 건지 요거를 좀 불확실성을 네. 좀 제거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말하는 250만 원은 임기 중에 인허가 기준입니다. 인허가 왜냐하면 준공이라는 것은
지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에 시차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부에서 인허가 나간 것이 다음 정부에 준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후보가 공약을 할 때는 그 임기 도중에 새로 시작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중에는 전 정부에서 시작해서 넘어온 것들을 완성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만 원 그렇게 나온 것이고 저는 이제 원래 이재명 후보도 250만 호를 공약을 하셨다가 1월 13일인가 이제 311만 원 이제 그렇죠. 대폭 늘리셨어요. 근데 지금 뭐 말씀은 하셨지만 그 중에 서울에 107만 호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최근 10년 동안에 연평균이 한 8만 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2배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공공택지에서 서울에서 한 40만 호를 공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론 가능하세요? 제가 반론해 드릴게요. 일단 서울에 107만 호는 아니고 311만 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6만 호 플러스 105만 호니까 서울하고 이제 경인 수도권에 네. 76만 호, 나머지 지역에 29만 호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거는 추가분이신 거잖아요. 추가분이죠. 그러니까요. 추가분이고 앞에 것까지 합하게 되면 앞에는 이제 이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한 107만 거고.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107만 호라는 꼭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이번 정부에 이제 2484 이걸 이제 포함을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그죠? 발표하신 게 이 정부에서 계획한 거에다가 추가를 해서 311만 원을 예, 만드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서울에 이 정부가 하겠다는 것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들어가는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집이라는 게 빨리 지어져야 되니까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76만 원을 최대한 빨리 공급되게 이게 인허가 기준으로 되면은 나중에 이게 지연되기도 하고 실제 집이라는 게 그래요. 들어가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뭐 패닉바잉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잠재워 오려면 그 부분의 시급성, 구체성 이게 담보가 안 되면은 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반대 지점에서 우리 김세윤 교수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문제 제기할 거 있으면 하나 좀. 저도 좀 문제적이 딱 하나만 할게요. 네,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 50만 호를 공급을 하시겠다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디테일이 좀 제가 볼 때는 현실하고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50만 호가 대체적으로 민간 재건축을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난 10년간의 이제 연평균 서울에서 공급되는 것들을 보면은 네. 대개 5에서 7만 호예요. 민간 재건축 포함해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지를 대폭 활용을 하는 겁니다. 민간에게 맡겨가지고 50만 호면 1년에 이제 10만 호씩인데 예. 그게 달성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 공약 공급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호가 그게 어렵다. 민간에게 맡겨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 뭐 1대1 재건축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 멸실을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되는 물량은 경험적으로 제가 보면은 보통 한 기존의 한 30%를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는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는 집을 새롭게 공급하는 거지 대폭 물량이 늘어나고 이러한 거는 아닌 건데. 반론. 예. 거기 말씀은 이제 서울 50만 호 중에 이제 재건축으로 하는 게 10만 호 정도 되고 또 거기 복합 개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 기지라든지 저 활용된 국공유지 활용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50만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년 동안에 추세적으로 서울에 1년에 8만 호 정도니까 한 40만 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만 호를 이제 20%를 더 잡은 거죠. 그것은 지금 이 정부가 혹은 이제 서울시가 2014년부터 이제 재건축을 굉장히 막아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완화를 하면 여기서 이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걸 잡아서 저희가 한 20%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대비로 보면은 40에서 50만 가는 거고. 네. 공급 측면에 지금 공급 물량에 대해서 선뜻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두 후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방식이 세제, 달라지는 예. 거죠. 세제 한번 이번에 세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보유세, 거래세 등등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저희들이 정리한 게 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뭐 등등에 대한 세제 대출 공약 비교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 다주택자의 경우에 1년 유예한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2년을 유예해주겠다 해서 지금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인 것 같고요. 취득세 이런 차이가 있고 보유세 보시겠습니까?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 공약이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완화하는데 종부세를 폐지를 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라는 게 지금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제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년 중과를 유예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 공약이고요. 2년 유예해 주겠다는 게 네. 윤석열 후보 공약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볼 때 세제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쪽하고 두드러진 차이점이나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나 부동산 수요층을 위해서 이런 걸 배려하고 있다. 세제 관련해서 특히 강조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제는 이제 양쪽이 많이 좁혀진 것다고 보여져요. 근데 유사점이 많다는 얘기죠. 유사점이 많아졌죠. 그게 이제 이 후보께서 이제 전국을 그 메타버스 돌다 보니 그동안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제 양도세 문제가 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 같으면은 저기 일시적인 2주택도 있고 네. 뭐 시골집 물려받아서 몇 천만 원짜리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다주택자로 분류돼 가지고 세금을 뭐 많이 내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허점들을 꾸준히 이제 보완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과세 이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 저 양도세 1년 유예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 뭐 선거 때문에 이런 거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네. 이건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생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양도세 중과 유예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보완하고 이런 부분은 양쪽이 많이 비슷해진 것 같은데 네.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그거죠. 토지익 배당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국토보유세로 바뀐 거죠? 국토보유세가 이제 네. 명칭을 네. 토지익 배당제로 이제 바꿨는데 그게 이제 뭐 세금이라는 어감이 이제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집권 후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증세 논란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민이 싫어하면 못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쪽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를 보면은 이게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토지익 배당제가 되면은 실현이 되면 일단 종부세는 없어져야겠죠. 그죠? 그리고 종부세라는 게 지금 세금이 추가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 그리고 종부세라는 게 이제 세원이 좁고 세율이 높아요. 그리고 또 구간별로 다르고 복잡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토지 배당제라는 거는 세원은 높고 세율은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분은 이제 조세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 그러면 한 18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까지는 혜택을 보겠다. 그러니까 꽤 높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코 이제 이익 배당을 이제 그 정도 경제적인 예. 계층까지 받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에 꽤 혜택이 가는 거고 실제로 그럼 누가 이걸 손해를 보는 거냐? 그러니까 손해라기보다 부담을 커지느냐? 갖는 거냐라는 거에서는 이 개인보다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법인이 주로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토지 한 평이라도 있으면 다 세금 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이 따로 세목이 추가되는 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그러면 되게 윤석열 제일 후보 커요. 쪽에 보유세 세제 관련 공약 관련해서 이거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부자 감세 논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반박 가능할까요? 저희는 아까 윤 후보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시면 이 정부 내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부동산 세제를 전부 다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르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부담 때문에 불편해지고 또 옮기기도 어렵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중과했더니 결국은 그 임대료로 전가가 돼서 전월세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많은 1인 가구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이제 비아파트들, 예. 특히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비주거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입자들한테까지 영향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얘기할 때는 세금을 왜 걷는가,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 그리고 세금은 어차피 소득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세금을 매겨야 되며 또 집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갖고 사는 예. 곳인데 네.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예,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는 윤 후보의 공약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를 종합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개편 방안을 부동산 세제 TF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 예.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부세를 폐지한다기보다는 재산세하고 통합해서 예. 보유세의 전체적인 부담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취지는 괜찮은데 네. 그 종부세를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그런 이 안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그 이를테면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측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종부세가 국세인데 네.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자치단체로 지금 돈을 뿌려주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종부세를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하게 되면 자치단체들 반발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검토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이 통합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물론 부동산 교부세 말고도 다른 조정 재원이 있지만은 예. 현재보다 지방에 가는 돈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현안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민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거는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게 그간의 부동산 시장의 경험이었었는데 민간 영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부분들이 혹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민간 택지된 분양가를 폐지하겠다고 그러신 건 아니고 네.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런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이 제대로 되려면은 뭐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도 있고 네. 안전진단도 있고 또 거기에 분양가 산정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공공택지는 예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민간 택지는 사업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인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양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은 단순 폐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요거는 그러면 제가 김세윤 교수님한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분상제가 늘 보면 공급을 가로막는 그런 저해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늘 그렇게 지목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지목이 됐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분상제라는 게 결국은 그동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그렇죠.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분상제가 지금 공공택지에서는 100%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은 투기과열지구만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얼마만큼 묶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분상제라는 게 일종의 이제 건설회사 입장이나 시행사 입장에서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걸로 인식이 굳어져야 그 분상제가 정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정권별로 풀었다 풀었다 이건 이제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음 정권 바뀌면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안 하는 이제 건설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풀었다 조였다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바로 집값 오르는 거는 우리가 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어느 정권이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간에 이건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확대라는 이야기는 이제 공공택지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예. 투기과열지구를 시장 상황에 봐서 늘릴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민간 시장이 위축될 거라고 보면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두 후보한테 제가 질타성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GTX 확충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두 후보 모두. 지금 GTX가 A, B, C, D까지 남아 있는데 EF를 확충하겠다라는 공약을 지금 두 후보가 공이 내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A 뭐 지금 착공 시기, 개통 시기도 미뤄지고 있고요. B, C,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지하 세월입니다. 지금.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 아닙니까? GTX 확충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세영 교수. 이게 뭐 이제 KTX 받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GTX는 대심도로가 하니까 토지 소유권 분쟁은 없어요. 40m 밑으로 가니까. 밑으로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결정이 되면은 진행은 빠를 걸로 보여져요. 지하철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수도권에 그 광역교통, 근거리 교통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유효한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저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이 상용화되죠. 이제 저 소위 드론 택시 같은 게 커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GTX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차근차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충분히 던질 만한 공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TX라는 게 서로 수도권의 연결망을 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걸로서 던질 만한 공약인데 다만 이 공약이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아, 그럼요. 예, 예. 누가 보더라도 임기 중에 이거는 뭐 논의 설계도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김희원 교수님. 네, 이 GTX ABC는 사실은 한 2008년,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거고 이 정부 들어서 2027년까지 ABC 노선을 완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도 안 됐고 또 국민들 설득하는 데도 아마 좀 미흡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또 우리가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 공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택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임기 내뿐 아니라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는 거는 이제 임기 중에 이게 뭐 노선이나 정책 그런 것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이제 일부 이제 착공까지는 하도록 노력을 한다. 그런데 EF라도? 네. 그런데 이게 이 임기 중에 다 하겠다는 얘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 ABC 노선 완성하는 거와 이제 병행해서 DF를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가능하면 일부 착공까지는 가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뭐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굵직한 이슈들만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 두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 공약의 유사점, 차이점은 뭔지 아마 짐작 내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뤄진 날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There is a house